양식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질문 하나부터 던지고 시작할게요. 우리 양식이님들은 완벽주의자인가요? 저는 어떤 분야에서는 완벽주의자 같은데 또 어떤 분야에서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 식당에 갔을 때 내가 메뉴를 고르고 싶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뭐든 다 좋아. 여행 가서도 좀 좋아. 약간 이런 유형이고, 욕심내는 분야에 있어서는 좀 완벽주의자의 기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완벽주의자란 대체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한 완벽주의자가 될 수 있을까 해서요.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최근에 이 책 4명의 완벽주의자라는 책을 출간한 이동기 교수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너무나 바쁜 나날을 또 보내고 계시죠. 뭐 모두가 바쁘죠. 지금 또 강의하시고 다른 또 촬영도 하시고 이렇게 양식당에 오셨다고 엄청 바쁘십니다. 우리 작가님 또 교수님 우리 양식이들에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상담심리 전공 교수로 있는 이동기라고 합니다. 주로 완벽주의 연구하고 있고요. 또 자기 가치감 그리고 긍정심리학 이런 쪽이 제 연구 분야입니다. 오, 슬슬. 그러면 궁금한 게 일단 교수님도 완벽주의자인가요?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네, 많은 분들이 오. 물어보시는데 네. 생각보다 저는 완벽주의자는 아니고요. 약간 강박적인 특성은 있어요. 뭔가 이렇게 하다못해 오탈자 같은 게 없어야 되고 이런 건 네. 있는데 실제로 별로 완벽주의자는 아니에요. 그렇군요. 이것도 참 흥미로운 지점인데 오늘 또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제목이 4명의 완벽주의자예요. 말 그대로 4유형의 완벽주의자가 이 책에 담겨 있는데 또 공동 저자가 2분이 계시네요. 손하림, 김서영 작가님, 또 저희 지금 촬영장에 함께하고 계신데 우리 이동기 작가님과 함께하게 됐고요. 그럼 궁금한 게 어떻게 이 완벽주의자에 대한 책을 써야겠다 생각하셨는지, 왜냐하면 또 본인은 완벽주의자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네네. 어떻게 이 책을 쓰게 되셨어요? 저는 사실 저 상담사이기도 하니까요. 실제로 제가 만난 그 내담자들이 사실 우울한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 얘기를 하는데 항상 우울한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항상 얘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들이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좀 더 잘 이해하고 잘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걸 하다 보니까 그쪽에 연구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울이 한쪽, 동전의 한쪽이라면 완벽주의는 동전 반대쪽에 있는 그런 얘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울의 동전을 뒤집어 보면 완벽주의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주로 우울이 전면에 있으면 밑에 면이 완벽주의자. 좀 더 근원적인 어떤 부분이 그분들이 우울한 어떤 그런 경험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든지 잘해야 하고 뛰어나야 되고 실수가 없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밑바탕에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네. 최근에 제가 약간 우울했거든요. 저 약간 완벽주의자 성향 때문인 게 아닌가 갑자기 불현듯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많은 스케줄들 소화하면서 이걸 내가 못 따라갈 때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약간 이런 게 있거든요. 너무 흥미진진합니다. 근데 한국에 완벽주의자가 이렇게 많나 싶었어요. 2명 중에 1명이 완벽주의자라고요? 근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실제로 저희가 연세대 상담심리연구실에서 조사를 해봤거든요. 했더니 무려 53.62%예요. 와.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은 완벽주의자 성향이 있는 거죠. 근데 사실 놀랍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네. 한국 사회 자체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잘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1등만 기억하는 세상. 근데 정말 우리가 그 농담식으로 많이 했잖아요. 이득은 기억하지 않는 더러운 세상. 진짜 한국이 약간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심했던 때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주의자를 내 탓이 아니라 좀 그런 환경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좀 가지기 쉬운 그런 환경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완벽주의자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부분 너무나 공감했습니다. 31페이지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완벽주의자일수록 일 중독에 빠지기 쉽고 결과적으로 자신의 건강과 배우자와의 관계를 돌보지 않아서 소진을 경험하게 될 위험이 크다고 경고한 바 있다. 그리고 이런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자신의 의욕을 상황에 따라 조절하는 기술의 부족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저거든요. 네네. 그래서 의욕 되게 넘치고 되게 행복하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거기에 압도당해버리는 경험을 좀 해요. 그러면서 이때마다 참 조절을 해야겠다 느끼는데 이렇게 의욕을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조절을 하는 게 행복한 완벽주의자에 대한 요건이다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포인트. 행복한 완벽주의자가 있고 그 반대로 불행한 완벽주의자가 있다라는 게 이 책의 핵심 내용인데, 그렇다면 이 둘의 차이가 뭘까요, 교수님? 저는 이 얘기를 할 때 소심함과 세심함을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실 그 둘 다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이 갖고 있을 수 있는 특성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나는 소심함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섬세함, 세심함을 택할 것인가? 이건 다른 얘기잖아요. 네. 행복한 완벽주의자하고 불행한 완벽주의자 차이를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 어떤 일을 해서 뭔가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이거를 나 실패다 이렇게 받아들이느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비난하는 그런 말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뭔가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자기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행복한 완벽주의자일수록 훨씬 더 자기 감정을 더 잘 조절하고 유연성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보면 그 행복 연구를 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행복한 사람이나 불행한 사람이나 어떤 힘든 일을 겪으면 힘들지 않은 건 아니래요.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실제로 힘든 일을 겪었을 때에도 행복한 사람들은 그 중에서 훨씬 좋은 측면을 빨리 디텍트하고 찾아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행복한 완벽주의자 같은 경우에는 이 완벽주의 자체를 하나의 목표라기보다는 내가 행복해지기 위한 하나의 어떤 수단이라든지 하나의 전략으로 사용할 줄 아는 거죠. 예, 가장 중요한 건 그겁니다. 자기 어떤 실패에 대해서 나 전체 어떤 실패로 자기를 비난할 것인가, 그렇지 않고 거기서 뭔가를 배워서 내가 더 성장할 것인가, 지향점의 차이로 보입니다. 너무나 공감합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약간 좀 행복함에 가깝다고 느끼는 게, 저도 실패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저도 막 취업에서 실패하기도 하고 직장 생활 내 마음대로 안 풀리고 이랬던 시절도 그래도 그때 내가 이런 점은 성장했지, 약간 이렇게 받아들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되게 중요하다. 이 포인트를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31페이지 이렇게 정리를 하시네요. 행복한 완벽주의자는 때로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그 탓을 자신에게 돌리는 자기 비난 행동을 하지 않는다. 오히려 실패한 결과에서도 긍정적인 의미를 찾아내는 능력이 탁월하다라고 했네요. 그러면 이제 정말 우리의 목표는 행복한 완벽주의자가 되는 건데요. 그렇다면 우선 완벽주의자란 뭘까? 그 특성부터 알아보고자 합니다. 책에 5가지 요소를 설명을 하셨어요. 1번, 실수에 대한 지나친 염려. 2번, 정리정돈 습관. 3번, 부모의 높은 기대. 4번, 높은 성취 기준. 5번, 행동에 대한 의심. 그러니까 이 5가지 요소가 있는 사람들일수록 완벽주의자에 가깝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 중에 몇 가지만 네네.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는 눈에 띄었던 게 실수에 대한 지나친 염려를 하는 사람이라는 거였거든요. 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나 실수할까 봐 너무나 막 전전긍긍하고 계속 잠도 못 자고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꼼꼼한 건 좋은데 과도한 건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이렇게 실수에 대한 염려를 하는 이유와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교수님? 네, 실수 얘기하니까 네. 사실 그 재밌는 거, 이 책을 쓰고 나서 네. 오탈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잠깐 했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죠. 그런데 아주 완벽주의적으로 이걸 읽어보시는 분 중에 어떤 독자분이 연락을 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네. 통제력 상실 이렇게 적었어야 되는데 이게 통제력 사실로 나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읽다가 계속하면 동그라미를 쳐서 저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걸 알게 된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 사실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음번 뭐 저 새로 찍을 때 그걸 바꾸면 되는 문제니까. 그러니까 실수냐 아니면 실패냐 이건 다른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실수를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시행착오 과정이고 배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전체적인 나의 실패로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거의 차이거든요. 그럼 이게 어디서 오느냐? 어떻게 이런 것들이 개발되느냐? 제 생각에는 이제 사람이 자라면서 자기가 뭔가 실수를 어릴 때 했을 때 어떤 반응을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느냐 또는 주변으로부터 이걸 받았느냐 하는데, 심하게 혼났다든지 뭔가 수치심을 느꼈다든지 그러면 그것 자체가 하나의 어떤 그 자기한테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몸이 기억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실수를 할 때 어머니는 지금 옆에 안 계시지만 마치 어머니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받는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거를 실수로 받아들일 것이냐, 그래서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완전한 나 전체의 실패로 받아들이느냐,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실패로 받아들이지 않으려면 어떤 마음가짐을 좀 가져야 될까요? 첫 번째는 원래 이 학습 자체가 가는 과정 자체를 이해해야 돼요. 학습은 S자 곡선을 그리면서 성장하잖아요. 반드시 시행착오로 가는 것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영어를 만약에 배우는 분들 같은 경우에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 영어를 배울 때 정확하고 틀리지 않은 영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머릿속에 그걸 얘기하고 있으면 영어를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한 번 이거를 실수를 하게 되면 얼어붙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미국 사람들 담배 피워도 됩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Would you mind if I smoke? 이렇게 묻는 사람 없어요. 스모킹 오케이? 충분하다는 말이죠. 근데 그건 우리는 얼기 때문에 네. 일종의 딱 frozen, 얼게 되면 그게 다음으로 행동을 할 때 행동하는 걸 막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74페이지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사소한 실수까지 중대한 과오라고 생각하면서 위험 요소를 제거하느라 힘을 들이다 보면 성장과 탁월함을 추구하고 성취하는 기쁨을 잊어버리기 쉽다. 그러니까 그걸 너무 중대하게 받아들이지 말자, 이 말씀하셨고, 그러면서 이 말이 참 좋았습니다. 조금은 너그러워지자. 그동안의 자신의 노고를 위로하고 숨막히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자신을
충분히 자랑스러워해도 괜찮다. 그러니까 결과만 보지 말고 그 사이의 과정에 나의 노고를 스스로 좀 자랑스럽게 여기고 좋게 생각하자, 이런 말씀이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만을 생각한다면 그동안 들였던 모든 시간과 그 노력 같은 것들이 의미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떤 결과적으로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그거를 나의 어떤 탓으로 돌리게 되면은 살아가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노력했고 했던 그 시간들 그 자체로 삶을 구성하는 중요한 순간들이 이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게 소중한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양식이들도 너무 결과만 보고 나의 뭔가를 평가하기보다 정말 그 과정에 조금 더 집중하고 거기에서 행복을 느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서 아까 완벽주의자의 5가지 요소 중에 제가 또 하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요. 3번째 요소였어요. 높은 성취 기준. 저도 성취 기준을 스스로 갖고 이제 항상 실행을 하는데, 이때 어떤 목표를 세울 때 내 기준에서 이 목표를 설정한 사람이 있고, 타인의 기대치나 어떤 타인의 시선으로 인해서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자신의 기준에서 선택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이고 행복한 완벽주의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행복하려면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를 느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낄 때 그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가 대단히 중요한데,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준 말을 기준으로 그걸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사람마다 좋은 그 피드백을 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나의 어떤 자존감이나 이런 것이 그거에 따라서 늘 흔들리게 되는 경험을 하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에서 부정적인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뭔가 도움이 되는 부분은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고, 그러나 내 내부의 어떤 목소리를 들어서 내가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그거 자체가 저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타인의 피드백은 훌륭한 것이고 도움이 된다면 받아들여야 되지만,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 내가 잘하는 게 어떤 것인가, 이쪽을 훨씬 더 많이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119페이지에 행복한 완벽주의자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완벽주의적으로 노력할 가치가 있는 영역을 선택을 한다. 또한 방금 말씀하신 주변에서 부과하는 기준과 시선은 참고만 할 뿐 이에 휘둘리지 않는다. 이들에게는 나의 흥미와 관심사는 무엇인가, 무엇을 추구하며 어떤 삶을 살길 원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질문과 기준이 된다. 나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고 싶은 사람인가? 이게 중심에 있는 사람은 타인의 시선, 타인의 평가에 많이 흔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 자존감이 되게 중요한데, 사실은 저는 이제 자존감과 함께 같이 소개하고 싶은 개념이 뭐냐면 자기자비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존감이라는 것 자체는 내가 괜찮은 사람이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거지만, 자기자비는 그동안 열심히 노력하고 애썼던 자기 자신에게도 친절하게 대하라. 일종의 자기 친절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자기 효능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존감은 전반적으로 내가 괜찮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평가하는 거지만, 자기 효능감은 특정한 어떤 일을 해서 내가 이걸 해낼 수 있다라는 그런 그 느낌인 거거든요. 보다 구체적인 어떤 과제에서 내가 이걸 해낼 수 있다. 사람은 성공 경험이라고 하는 것들이 축적됐을 때 전체적으로 자존감도 같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자기가 뭔가를 노력했고 그것이 만약에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면 자기한테 그 크레딧을 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노력한 것이잖아요. 네, 그 과정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스스로의 높은 성취 기준을 따르는 완벽주의자는 타인의 의견을 참고만 한대요, 여러분. 생각보다 다른 사람은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우리 생각에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하지만 그 사람은 또 사는 게 바빠요. 그러니까 그걸 잊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각자 자기 삶 사느라 바쁘기 때문에 나한테 뭔가 부정적인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항상 내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그렇습니다. 쉽지 않지만 다시 한번 그 말을 떠올려 보게 되네요. 그러면서요, 140페이지에 완벽주의 진단검사 설문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몇 페이지에 걸쳐가지고 저도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네. 예를 들어 질문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나는 깔끔하고 늘 정도 나는 사람이다. 혹은 나의 부모님은 모든 면에서 내가 최고이길 바라셨다. 혹은 일상적으로 하는 단순한 일에 대해서도 미심쩍은 생각이 든다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점수 합산을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완벽주의자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심한 완벽주의자는 아니었어요. 해보니까 4명의 완벽주의자 성향이 이 책에 딱딱딱딱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 중에 한 가지에 속할 거예요. 저도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는데 4가지 유형,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교수님이 간략하게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첫 번째는 눈치 백단 인정 추구형입니다. 이런 분들은 다른 사람 신경 많이 쓰죠. 하지만 잘하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뭔가 다른 사람 눈치라든지 이런 게 빤하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상당히 잘 어울리죠.
그리고 열심히 잘하고 남한테 평가받고 하는데 항상 그런 점에서 좋은데 가끔 돌아서면 저 사람이 나한테 부정적으로 평가하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 신경 쓰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되게 사회적으로 잘 기능하는 그런 분들이고요. 두 번째는 그 스릴치구 막판 스퍼트형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늘 다른 사람 좀 신경도 쓰게 되고 그러면서 이거 마이너스를 피해야 되는데 일종의 실수하면 어떡하지 하다 보니까 어떤 중요한 일을 맡았을 때 바로 시작을 못하고 마지막 그 기한 때까지 이걸 미루는 성향이 있는 거예요. 일종의 꾸물거림 증상을 보여주는 분들이거든요. 물론 마지막 순간에 이거를 잘 해내는 그런 인내심이 있긴 하지만 가끔 때에 따라서는 마지막에 뭔가 몰아치기를 할 때 막 긴장되고 이런 그 경험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실 한국형 완벽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인데요. 네. 이런 분들은 그 방탄조끼 안전지향형입니다. 이름이 특히 어떤 방탄조끼를 입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어디서 어떻게 날라올지 모르니까 안전이 중요한 분들이에요. 안전지향형이니까 이런 분들이 만약에 어떤 뭐 복권을 샀다, 그럼 따라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100% 이상 체크해보고 사는 걸 테니까. 안전지향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신중하게 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뭔가 나한테 좋은 기회가 왔을 때도 고민하고 신중하게 돌다리 두드려보고 안 건너고 이러다 보니까 그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유형이 보면은 강철 멘탈 성장 지형이 있어요. 네. 성장 지향형들은 이거를 서구형 완벽주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자기가 판단할 때 나 괜찮은 사람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뭔가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달리는 사람들이에요. 많은 업적을 내고 사실 어떻게 보면 리더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너무 잘 나가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모난돌이 정만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협업을 해야 될 때 좀 튄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주로 하는 말이 아니 이게 안 됩니까? 왜 이게 안 되죠? 근데 그 다른 사람 얘기하죠.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각각의 장점도 있고 좀 발전시켜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걸 읽으면서 참 또 읽어보면 좋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정말 잘 풀어놨고 이 유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단점 그리고 그 단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솔루션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가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계획된 우연이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계획된 우연은 뭘까요? 네, 저희가 이게 보면 어떤 사람이 직업이나 진로 이런 걸 개발할 때 자기 특성을 잘 알고 그다음에 그 진로 직업의 특성을 잘 안 다음에 두 개가 잘 매치가 되면 부합이 되면은 거기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유명한 진로 심리학자인 그 존 크롬볼츠라고 하는 분이 90세쯤 돼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동안 내가 합리적인 의사결정 같은 걸 얘기를 했지만 다 헛거다. 오히려 그것보다 이 직업 그 환경 자체가 되게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죠. 가장 중요한 진로 결정을 할 때 중요한 게 뭐냐? 그게 바로 찬스. 우연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준비된 자만이 사실 그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 불확실성이 점점 많아지는 그런 기회에서는 항상 준비가 되어 있고 뭔가 기회가 왔을 때 그거를 딱 테이크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게 그 사람의 정말 그 중요한 능력치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우리 여러분 기회가 왔을 때 이렇게 잡읍시다. 우물쭈물 망설이지 말고 진짜 그 계획된 우연이라는 말이 정말 좀 마음에 와닿고 오늘 진짜 너무나 좋은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행복한 완벽주의자가 되려면 어떻게 마음가짐을 갖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까요? 제가 만났던 되게 우울한 그리고 또 많이 완벽주의적인 많은 그 내담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때문에 이 책을 사실 썼어요. 네. 원래 되게 세심하고 되게 어떤 그 예민한 그런 성격이 있다고 합시다. 그 성격 자체는 저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근데 그런 분들이 갑자기 되게 대범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변화라는 개념 자체가 A라고 하는 것이 180도 바뀌어서 B라고 하는 것이 되는 것이 변화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현실적이지 않으니까. 변화는 A가 B로 바뀌는 게 아니라 A 다음에 확장팩을 장착하는 거예요. A1, A2, A3 이렇게 옵션을 추가하면 되는 거예요. 나한테 필요한 어떤 전략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기존에 당신이 갖고 있는 것들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 위에 새로운 확장팩을 추가하는 것이 어쩌면 현실적이고 행복한 완벽주의가 되는 데 중에서 완벽주의라고 하는 것이 고통의 근원일 것인가 아니면 변화의 기폭제가 될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이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완벽주의자가 되고 완벽주의가 축복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행복한 완벽주의자가 되기 위한 그런 꿀팁과 솔루션은 역시나 책에 많이 담겨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교수님 어떻게 이렇게 그 양식당 오늘 촬영해 보시니까 어떠셨나요? 재밌었어요. 재미있고 네. 또 하나는 이렇게 자유롭게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었고 또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책 자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럼요. 저희도 양식이들이 아주 그 젊은 또 우리 젊은 MZ 세대가 많습니다. 그러네요. 네. 우리 이동기 작가님, 교수님과도 또 즐거운 만남 뵙길 바라고요. 오늘 4명의 완벽주의자 이동기 저자님과 함께했습니다.
몸과 마음의 양식당 모두 행복하세요.